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현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2학년들이 사실 엄청 기회거든요. 혼란스러울 때는 대박도 많은 거야. 1학년은 다 2학년 결과 보고 쓸 거라서 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2028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럼 내년에 2029가 발표되겠죠.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028에 애들을 뽑았어. 근데 애들이 좋은 애들이 안 들어와. 그럼 대학이 그 좋은 애들을 뽑기 위해서 전형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2029를 낼 때 2028 결과를 아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2년 텀이 있단 말이에요. 2028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뽑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바꿔야 되겠어. 그리고 바꾸려고 딱 보니까 제일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2030이에요. 그러니까 2028하고 2029는 굉장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2028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막 쓰는 거야, 막. 그게 막 어떤 놈 되고 어떤 놈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근데 2029는 그 결과 보고 쓰니까. 그 2030이 또 한 번 기회인 거야, 그래서. 그 2학년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1학년이 되게 암울한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례가 2022에 한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2022 입시에. 2022 입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을 나눠서 보다가 이걸 통합해서 봤단 말이에요. 애들이 선택 과목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수학 가형과 나형을 나눌 때는 등급을 따로 매겼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수학 가형 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등급을 내고 수학 나형 애들끼리만 모여서 등급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선택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나누긴 했지만 점수 낼 때는 이걸 다 묶어서 낸단 말이에요. 확통 따로 내고 미적 따로 내고 기하 따로 내는 게 아니고 얘네를 다 묶어서 그냥 수학으로 통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대학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거 합쳐지면 너네 인문계열 수능 최저를 낮춰야 될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인문계 애들도 공부 잘하겠죠 이래가지고 그 이전까지랑 똑같이 수능 최저를 냈단 말이야. 그래서 2022학년도에 냈어. 그걸 언제 냈냐면 2020년에 냈겠죠. 그때 그런 상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들이. 근데 애들이 최저를 엄청 못 맞춰서 인문계 애들이. 그래갖고 펑크 엄청 난 거야. 그럼 대학들이 그걸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2023학년도에 수능 최저를 바꿀 수가? 작년에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바꾸기 시작한 게 2024학년도고, 그리고 탐구도 사탐, 과탐 지정했던 거를 뭐 한단 말이야. 풀기 시작하는 게 2024학년도부터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 사탐론이 생기는 거잖아. 왜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계속 사탐론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2022, 2023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4, 2025부터 똑같이 2022학년도 때부터 사과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사탐 2개 하거나 과탐 2개를 했단 말이야. 왜? 대학이 그렇게 뽑으니까. 근데 대학들이 2024학년도, 2025학년도부터 갑자기 야 우리 자연계 와도 그냥 사탐 해도 돼 뭐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냥 뭐 하게 되는 거야. 사탐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2028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1학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아 그러면 2028하고 2029가 대학들이 되게 부담이잖아요. 이거 해보지도 않고 이거를 바꾸기가 되게 부담이니까 2028이 지금 나오면 2029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덜컥 겁이 나죠. 아, 우리 애는 수능 열심히 해가지고 고대 가려고 그랬는데 내신이 엉망이어서 그럼 고대도 못 가나? 수능 잘 보고 교과도 1등급인 애가 정시에 왜 남아있어요? 걔는 이미 대학생이야. 걔랑 경쟁 안 해요. 아니 올 1인 애가 정시에 왜 남아있냐고. 걔 이미 대학생이지. 어디서 가도 갔겠지. 걔랑 경쟁 안 한다고요. 아버님도 오셔가지고 뭐 저의 내신이 안 좋은데 여기 내신 들어가니까 어떡하죠? 내신이 어느 정도인데요? 2점 초반?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럼 저도 모르게 좋네요.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정시에 누가 1.0이 남아있냐고요. 걔 이미 의대 갔겠지. 좋아봐야 2.0이겠지. 그럼 2.0이랑 2.15가 뭐 얼마나 차이 나서 수능 한 문제 맞추면은 뒤집어 엎고도 남겠구만. 가톨릭 관동대라고 아세요? 네,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뭐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의대 때문에 유명해요. 근데 가톨릭 관동대가 아주 오랫동안 국어를 반영 안 했거든요. 수능 전형에서. 그래서 거기 가톨릭 관동대 의대 간 애들은 지네끼리 앉아가지고 누가 국어 못하나 뭐 이런 거 해요. 넌 국어 얼마야? 나 5등급이야. 난 6등급이야. 그걸 반영 안 하니까. 그럼 이제 국어 망치고 딴 거 다 맞은 애가 왔어.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얘 의대를 꼭 보내야 된다. 그럼 가톨릭 관동대 의대를 쓰라. 그럼 아버님이 다 설득을 해가지고 쓰기로 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거 있어요? 그럼 나가시면서
다시 앉으시면서 한마디 하시잖아. 국어도 잘 보내고 오면 어떡해요? 아니 국어도 잘 보내가 거길 왜 와요? 강원도까지 왜 오냐고. 국어를 잘 보내가. 그걸 못 보니까 거길 오지. 그러니까 경쟁은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 1등하고 우리 애랑 경쟁 안 해요. 걔 행복을 기원하면 돼.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의 행복이에요. 최악이 그 아이가 불행해져서 우리 애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기도하실 때 그 아이의 행복을 기도를 하셔야 돼. 그 아이가 불행해져서 우리 아이랑 같이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진짜 최악이라니까. 그럼 우리 애는 떨어지잖아. 이걸 맨날 계속 앞에 애들만 보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슬픈 것도 아니야. 그 아이가 평생 그 앞에 있지도 않아. 인생 사셔보시면 아시잖아. 그래서 대학별 전형계획안이 진짜 중요하다. 한 개 대학이라도 전형계획안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보시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다운받아 보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데 다운받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원하는 데. 갈 수 있는 데 말고 원하는 데. 여기는 전체의 45.3%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100으로 잡았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56%는 수시를 100으로 잡았을 때 56%인데 저는 이 통계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잡으면 그리고 수능은 그럼 얼마냐? 17.7%. 오늘부터 수능 학원을 다 끊어야 되겠지. 수능 학원을 다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게 17% 안 뽑는데. 우리 애는 내신이 이미 망쳤어. 벌써 3학기가 다 돼가는데. 2학년 기준으로 하면 3학기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안 좋아. 그럼 우리 애는 대학 가는 거 망했어. 이게 최악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고3 재학생 인원수가 대학 정원보다 작은 건 2028 기준으로 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고3 재학생 숫자보다 뭐가 더 많다고요?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원하면 어디든 보낼 수 있어요. 194개 대학 기준입니다. 4년제 전부 다 194개 대학 기준이에요. 근데 그럼 각 대학이 이런 구조를 가질 거냐? 요거가 수시고요. 요게 정시예요. 그러면 8대2가 돼요? 8대2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하면 수능 학원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고요. 대기업 발표가 건대는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나? 대기업은 194개를 다 발표를 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저기 KU 지역균형이라고 돼 있는 저게 교과 전형이. 앞에 교과 생각나세요? 몇 %였는지? 40 몇 %였잖아요. 전체 다 합쳤을 때는. 그쵸? 네, 45%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12%잖아. 선생님, 저는 교과가 안 좋아서 건대를 못 갑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지금 교과랑 논술이랑 비율 어때요? 비슷하지 않나요? 20명 차이 나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교과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논술로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논술로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교과는 막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논술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 안 하잖아. 되게 이상한 구조 아니에요? 교과가 안 좋으면 절망하는데 논술이 안 좋다고 절망하지 않잖아. 불합리투성이야. 이게 정시이긴 한데 뭐가 아닌 거예요. 수능 위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선발비 이걸 다 합치면은 40%가 넘을 거 아니에요. 42%가 될 텐데 그 42% 중에서 요게 빠져서 수능 위주가 40.9%인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종합전형은 다 합치면은 35.7%가 되지만 그거를 다 전형을 뭐 해놨기 때문에 쪼개놨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더 복잡해졌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대학별로 뜯어보지 않으면 저렇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애이신 경우에 고3이 되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쓰려고 보니까 인원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종합전형으로 600명 뽑는데 근데 그 600명을 통으로 안 뽑잖아. 이거를 예를 들어 단적으로 40개 모집 단위로 나눈다고 치면 600명을 40개 모집 단위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개 모집 단위로 나누면 15명씩 뽑을 거 아닙니까? 한 전형당. 근데 그 전형을 두 개로 쪼개봐. 그럼 7명, 8명 이렇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서스로 들어가면 몇 명 있는 거예요? 7명 있는 거예요. 그거로 들어가기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60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쓸 게 없다는 게 이런 걸 자꾸 안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정말 부탁인데 꼭 하나만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하나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니까 솔직히 이거 운영하는 게 적자인데 제가 계속 버티고 있어가지고 요게 있어요. 여기 저희 닷컴에 오시면
그 입시 채널이라는 게 있고 그 목표 대학 온이라는 메뉴 안에 대학별 자료실이라는 데 가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여기 관심 지역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대학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의 대학이. 예, 그럼 그 대학 선택하시고 2028 클릭하시면 여기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 대학을 다 놔뒀어요. 저기다가. 심지어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이 작업을 하니까 이게 뭐에 있을 거예요?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8이랑 2027이랑 비교해 보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대학 그대로 둔 상태에서 2027 누르면 여기 2027게 나와요. 그럼 두 개 다운받아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교과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이제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왼쪽이 저 대학들은 저걸 왜 써놨냐면은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27에도 26에도 교과 전형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정성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결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그냥 정성평가하는 대학 이렇게 서술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대학이 있는 거고 신설하는 대학이 있다 그러면 신설하는 대학은 작년까지 27학년도까지 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교과 100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성평가 들어가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화된다는 학교는 원래는 10% 받는데 얼마를 본다? 20%를 본다거나 40%를 본다거나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향력이 더 뭐해진 거니까 커진 거니까 저것도 그대로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특히 고대는 교과 정성평가에서 서류 종합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7학년도까지는 그냥 교과 정성평가라는 용어를 썼는데 28학년도부터는 서류 종합평가라는 용어 바뀌고 심지어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과 등급 간 점수차가 연대보다 더 뭐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날 것으로 말씀드리면 못 믿겠다, 석차 등급을. 9등급 체계에서의 석차 등급은 그래도 좀 믿겠는데 5등급 체계는 못 믿겠다.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겠다. 반면 출결을 반영하기 시작한 대학도 생겼는데 요 네 대학이 출결을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 요 대학들은 출결을 반영해 왔는데 그대로 출결을 반영하거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거고 2학년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실 텐데 보통 설명회를 가면은 아주 오랜 전통으로 서울소의 상위 15개 대학이라는 대학을 씁니다. 애들이 15개 맞아? 뭐 이러거든요. 애들은 애들끼리 13개 아니야? 13개? 15개씩이나 뭘 서울에 그렇게 뛰어난 대학이 15개나 있어. 그래서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은 뭐 대학이 몇 개 없잖아 지금 머릿속에. 그래도 6개는 되죠? 인간적으로 6개는 돼야 돼요. 상위 6개 대학 하면 그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학년 되면은 다 아시게 돼요. 그때 가서 아시면 돼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2학년 학부모님들도 15개 모르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아시게 돼요. 6월 모평 딱 보고 나면 3학년 6월 모평 보고 나면은 대학이 많구나. 이런 거 아시게 돼요. 수시원서 쓰시고 나면은 진짜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능 딱 보고 오면은 동네에 있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대학이 동네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아시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교과 100인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은 그냥 교과 100으로 뽑겠다. 5등급이어도 그냥 뽑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재수생을 뽑는다 안 뽑는다가 핵심이 아니라 뽑으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왜? 재수생은 9등급인데 재학생은 5등급이니까 그럼 어떻게 얘네를 맞춰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 자격에 그 전형계획안 보시다 보면 지원 자격이라고 모든 전형에 나와요. 근데 그 대학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졸업 예정자가 있고 졸업 괄호 열고 예정 괄호 닫고 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졸업자도 되고 졸업 예정자도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만 된다는 얘기예요. 졸업 예정자만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걸 찾아보면 요렇게 학생부 교과전형 운영대학이 요렇게 있는데 요 대학들 중에서 9등급과 5등급의 석차 등급을 확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되시죠? 저건 이제 24개 대학인 거예요. 아까 서울대가 빠진 상태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당국대처럼 9등급제는 1등급은 100점을 주고 2등급은 99점을 줄 건데 5등급제는 1등급은 100점 주고 2등급은 98점 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1, 2등급의 점차가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수생이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100점 있고 99점이 있지만 얘는 100점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는 10%고 얘네는 4%, 7%인데 그럼 얘네는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99점이 1점이 깎이지만 쟤네는 그냥 100점으로 그냥 받는 거니까 재학생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재학생 2.0등급하고 재수생 2.0등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다른데 저런 구조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 구조에서 보면 모든 대학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졸업생을 받는 건 24개 대학 중에서 11개 대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3개 대학은 전부 다 뭘 한 거예요. 오지 마, 너네는. 귀찮아.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 작년까지는 받았다가 안 받는 대학들이. 근데 이게 이제 온도차가 있는 게 상위권 대학은 안 받아도 되거든. 좋은 애들 오니까. 근데 이제 중위권으로 내려가면은 한 명이 아쉽잖아. 근데 본질은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7학년도 입결을 보고 28학년도를 쓸 거 아니야. 근데 27학년도 입결은 다 뭐로 나올 거란 말이야. 9등급 체계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75 등급이 컷이다. 그럼 이 2.75를 우리 애는 뭐라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두 개의 교육청에서 이런 작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작업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본 거예요. 1학년 1학기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애들 석자 등급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부산시 교육청이 다 모았어. 그래갖고 올 1인 애들을 쫙 조사를 한 거야.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는데 걔가 한 그 5명 정도가 있더라. 그럼 0.5%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등급 체계일 때 1000명 기준으로 5등 하는 애가 평균 몇 등급인지를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등급인 애를 0.5% 정도 되는데 이 0.5% 되는 애를 9등급 때는 몇 등급일까 하고 찾으니까 1학년 1학기 때 1.64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근데 이걸로 안 끝내고 정말 잘했어. 내가 교육청을 이렇게 칭찬하는 날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걸 1학년 2학기까지 다 합쳐서 계산을 다시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발표했냐면은 여름에 발표했거든요. 작년 여름에. 그리고 이제 올해 겨울에 이걸 한 번 더 발표를 해줬어. 그렇게 봤더니 얘가 그 1등급인 애가 3명으로 준 거야. 올 1위. 그럼 0.3%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그 9등급 기준으로 0.3% 자리를 찾아보니까 걔가 1.45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학기가 쌓일수록 올 1을 받는 게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1.64지만 1.45로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경기도에는 조금 성적 공부를 더 잘하나 봐. 똑같은 기준을 했는데 한 학기라니까 1.5고 여기는 1.39더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2학기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5학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5학기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이 점수가 계속 모아지니까 이게 5학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융합형이 있고 탐구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융합형은 어떤 애들 뽑는 거냐면 둥글둥글한 애 뽑는 거고요. 탐구형은 뾰족한 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융합형은 골고루 잘하는 애를 뽑는 거고 탐구형은 골고루 잘하진 않아도 숙정을 어떤 걸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의 면적은 똑같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중대급의 면적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면적의 크기를 융합형은 원으로 맞추는 거고 그 탐구형은 이렇게 특정한 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이상한 다각형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좀 안 좋아도 어떤 특성한 속성이 잘 되면 탐구형으로 붙는 거죠. 근데 융합형은 내신이 안 좋으면 붙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종합형에 있는 거고 그럼 탐구형에서 애들이 그렇게 뾰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딴 거 없고 그냥 그 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탐구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경계열은 탐구형제를 안 뽑지만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는 탐구형을 뽑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상경계열이 경제학부와 응용통계학과로 구성되거든. 그러니까 상경계열의 탐구인재를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경제랑 응용통계가 학문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경제랑 응용통계는 원래부터 경제랑 응용통계에 뭐 하네? 관심이 있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을 따로 뭐 해야 된다는 거. 뽑아야 된다는 거. 이게 27까지는 없는 거예요. 연대 없는 유형이에요. 이게 다 활동 우수형으로만 존재했던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 인원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뽑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개의 대학 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보이세요? 네, 중대 2번 들어갔잖아요. 중대 2번 들어가서 사실은 25개 대학 중에서 15개 대학인 거죠. 그럼 나머지 10개 대학은 뭐 한 거예요? 학생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으면 정시를 못 한다는 말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은 여기 있는데요? 그럼 열심히 해.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뭐냐면 건국대 간하고는 학생부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4군만 한다는 거예요. 경희대 제가 아까 이원화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희대도 수능 100이 있고 수능 학생부형이 있는 거예요. 고대도 교과 우수형이 있고 일반이 있는 거예요. 일반은 수능 100이야. 평가 항목이나 요소가 종합전형이랑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서 불안해하든지 기쁘든지 해야지. 그냥 학생부 반영한다고 해가지고 불안해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얘네는 영향이 많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고대 일반은 재학생 안 쓸 거 아니야. 저로 가면 되니까. 그쵸? 그럼 그게 기회라니까? 수능을 잘 보면? 저게 분명히 틈이 있어요. 그런 틈이. 근데 그 틈을 알면 뭐하냐고. 수능을 잘 봐와야지. 그러니까 저거를 아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왜 설명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통사 통과를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응시를 하는데 그럼 대학들은 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학교 자연계는 통과만 볼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학교 인문계는 통사만 볼 거야. 아니면 서울시립 때처럼 두 개 다 볼 건데 우리 인문계는 통사에 가산점 줄 거야. 뭐 아니면 통과에 가산점 줄 거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특히 이거를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었는데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통사와 통과 하나를 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지 않고 한 과목만 반영하는데 우리 인문계는 통사로 지정을 하고 자연계는 통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대학이 있지 않을까.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저게 되게 궁금했단 말이야. 중대 수능 8구의 전형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저기 인문대 사범대라고 돼 있죠. 이게 AB는 뭐냐면 AB로 계산한 다음에 더 좋은 거 써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25, 15로 사탐을 더 뭐 하는 거야? 통사를 더 많이 보는 거잖아.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는 저런 대학을 차등 비율이라고 다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인문대는 15, 15고 사회과학대랑 경영경제대는 15, 10이고 반면에 자연계열은 10, 15니까 자연계열은 과탐을 좀 더 보고 사회계열은 사탐을 좀 더 보는데 인문대는 둘 다 잘해야 돼. 그럼 인문대 가겠다는 애가 통과를 안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더더군다나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그게 정시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뭘 어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떤 겁니까? 오른쪽인 거죠.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전형이 다양화되면은 내가 요만큼의 전형 자료를 갖고 있어도 경쟁력을 갖고 있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강점이 생겨요. 전형이 단순화돼 있으면 그 단순화된 전형의 성격이 굉장히 그 전형 자료의 경쟁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형이 다양화돼 있으면 요만큼만 갖고 있어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각각의 전형 요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뒤에 우리 박강윤 센터님께서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몇 번의 고비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들이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몇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라서 일단 여기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바꾸면 대학들이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다 나온 거라고는 볼 수 있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부적인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들 많이 하시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심폐소생 생기부라고 하는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심폐소생 시키는 생기부인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생들의 성장의 과정이 생기부에 담기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나의 생기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치고 싶어요. 이런 제가 생기부 상담을 10년 했거든요. 상담하면서 초창기에는 대학 기준으로 좋은 생기부 보여주고 따라가라고 했는데 애들이 따라가다 지치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봤더니 뭐냐 하면 나는 분명히 서울대 자유전공 가고 싶어. 근데 그 선배의 그 방법을 나는 알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내 길이 아닌 것 같거나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그 아이가 그래서 못 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방법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나로부터 왜 출발하지 않고 나에 대한 얘기가 없이 저 멀리 있는 미래자가 남 얘기라면 열심히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저게 당장 나의 일이야. 그러면 당장 열심히 하겠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열쇠를 잘 찾으면 학점제 세대, 저는 학점제를 학종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3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의 모습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 하는 게 다 내 거잖아요. 내 거.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꾸준한 학습이 학종에서도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인데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의사가 되겠어요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의사.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말입니다. 어려운 게 어떤 어려운이고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맞는데 생기부를 읽다 보면 얘가 왜 의사가 되고 싶지? 이런 거를 참 알 수 없어요. 대학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공부 잘하면 되는 거지라는 것이 과거였다면 지금은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니도 함께 생각하고 와라 이런 쪽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 방법의 열쇠는 이렇게 봅니다. 왼쪽의 거를 명사형 희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거를 형용사형 정체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는 대부분 아이들 의사가 되고 싶다 하다가 성적 떨어지면 이제 화학을 보다가 더 떨어지면은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경우를 초창기 제가 학생부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저는 그 성적의 등락 상관없이 이쪽을 잘 생각해 봐라라고 하고 싶어요. 바로 요 의사라는 앞에 어떤 의사인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고치고 싶은 의사인가가 확실히 있는 거면 이게 예전에는 국수형 탐이었잖아요. 지금은 보건 과목 들어야지 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공부해야 되겠어. 생물과 유전에서 생물의 유전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ATP라고 하는 삼인산 나트륨과 인간의 신경외과 쪽 신경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뭐가 나온다? 서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미래 자아라는 부분을 너무 먼 미래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직업으로서도 좋고 뭔가 좋아하는 분야도 좋고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을 텐데 또는 그걸 만들어 보고 가는 거와 가지 않는 건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학교 양정고 좋아 강서고 좋아라 하더라도 거기서 이런 생각 없이 가게 되면 휩쓸려 갑니다. 학교는 좋죠. 근데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미래자 이 거창한 게 아니라 현재 내 아이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앞에서 꾸미는 그 상황 거기서부터 학점제 과목 설계부터 공부가 시작되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을 많이 전파하고 있죠. 이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오랫동안 해주세요. 우리 밀집된 공부하게 되면 이 성찰의 시간이 없거든요. 그걸 안 한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도배를 시작합니다. 도배. 정순이 이야기 좋대. 그럼 정순이랑 막 도배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죠. 베껴온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차이가 마지막에 생기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면접에서 100% 깨져요. 만약에 이 학생이 공중보건 전문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물의 유전, 화학반응, 사회문제 탐구, 보건으로 가게 되면 저 공부하게 되면 관련된 단원이 있잖아요. 그 공부와 이 단원이 도배가 아니라 얘는 필요한 걸 거기서 공부하고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 이야기가 되겠죠. 이쪽에 지식 융합에 대한 다양한 걸 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이쪽이 있어 보이겠죠. 근데 저는 결과론으로 그런 겁니다. 왜 이 아이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호기심이 있고 해보고 싶은 거 있고 확장해보고 싶고 나중에 제가 지켜보면 마지막에 선생님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라고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부르는 미래 자아의 한 문장 공식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어떤 종류 사람인가? 여러분 아이의 가치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할 역할이 있는가? 세상에 어떤 문제 씨름하는가? 막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난 요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쓰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이쪽에 계시죠. 그렇죠? 엄마는 네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다니시잖아요. 옆집에 영철이는 지금 의대를 다닌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시죠. 안정적인 직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반도체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이 반도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안정적인 직업 때문일 텐데 저는 그거에 휩쓸리면 미래 자아는 성립되지 않아. 아까 말씀드린 자아 연결이 안 돼. 난 얘기가 되고 하다가 결국 지치고 끊어져. 그러니까 내 아이가 화가 나는
속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해결하고 싶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제가 한 3개 정도 예를 들었는데 불편함도 뭐가 될 수 있다? 내 아이의 자아의 형용사적인 수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계속 얘기하죠. 제가 반복. 사회문제, 전공. 그냥 제가 알아냈어요. 아, 이 문장 한 문장을 완성하지 않았니?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자. 너 아무리 내가 학종 기술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너 어디 가서 무슨 누구한테 외주 줘서 생기부 잘 만들어도 절대 안 된다. 저게 없으면 너의 모습이 아니란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공식에 내 아이의 형용사 정체성을 요거는 스텝 1,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쭉 우상향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가면 너무너무 좋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다? 1, 2, 3 이 중에 0이 빠져. 0. 여기 바로 뭐라고 했죠? 미래자. 그러니까 미래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 요거로 갈 수가 있는 발걸음, 디딤돌이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